정말 다사다난한 2021년이 이제 이틀 남겨놓고 저물어 갑니다. 오늘 저희 SYS 설용수 TV를 늘 시청해 주시고 애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오늘 같이 대한민국 또는 해외에 있는 우리 동포들과 같이 2021년을 마무리 지어가면서 제가 그동안에 부족한 사람으로서 여러 가지 불리한 여건 속에서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방송을 내보내서 이번이 제 기억에는 32번째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연말을 만나다 보니까 1년을 되돌아볼 때 우선 코로나 전국 소위 팬데믹이 지속된 것이 벌써 2년째입니다. 나이 드신 분들이나 또 우리 한국에 취약한 분들은 이미 백신 접종을 3차를 마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새로 변이, 소위 델타, 오미크론 등 이런 변이 바이러스들은 3차에 접종을 하고도 또 확산의 위험이 있어가지고 세계적으로 좀 확산이 확대되고 있다는 사실 앞에 우리는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정말 반가운 소식은 먹는 치료제가 개발돼서 나와서 우리나라도 약 100만 명분 이 소위 계약을 완료했고, 그 약이 곧 들어오면 성공률이 소위 그 확진자들에게 투약을 했을 때 성공률이 약 80% 이상 된다니까, 또 백신 접종이 거의 100%에 2차까지 또는 3차까지 연결되면 금년 여름 지나면 내년 여름 지나면 아마 거의 이제는 면역 체계가 형성돼서 이 코로나19도 이제 잠잠해지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또 많은 긍정적인 평가들 하고 있어요. 뭐든지 끝이 있기 마련입니다. 또 이한 또 일도 지나갈 수 있으라고 생각하면서 희망적인 생각을 같이 가져보고 합니다. 그동안 의료진은 말할 것도 없고 전 국민이 또는 소상공인 등 많은 그 기존에 직업하는 분들이 얼마나 큰 고통을 겪고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이 부족한 한 사람도 위로를 드리고 싶은 마음이 꿈과 같습니다. 금년에 어떤 그 고사성어가 있었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생각하면서 저는 이 오늘의 주제를 소위 역사적 진실과 장진호 전투, 이런 표현을 한번 써봤어요. 역사적 진실과 장진호 전투. 아마 애청자 여러분들은 이게 무슨 소린가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러나 내용을 쭉 들어보면 그 말이 의미하는 함의를 알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교수들이 뽑아놓은 금년도 어떻게 지났냐를 네 가지 말로 이렇게 압축해가지고 사자성어라고 그러죠. 표현을 말을 보니까 하나는 묘서 동처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고양이와 개가 같이 거쳐온다, 그런 얘기입니다. 원래 고양이와 개는 상적이죠. 그런데 같이 거처를 해. 그 말은 세상이 그만큼 혼탁하고 뭐가 뭔지 모른다, 그런 뜻이 되기도 하고, 또 조금 더 가면은 도둑과 소위 도둑을 잡는 검경이죠. 그런 사람들이 도둑과 일체돼 가지고 구분이 잘 안 되는, 도둑인지 도둑을 잡는 사람인지, 이렇게 혼탁한 세상을 표현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나오는 말이 인곤 마틴 그랬어요. 인곤 마틴. 그러니까 국정을 엄정하게 다스릴 사람들이 오히려 한통수가 돼서 이 연루돼 가지고 가닥이 안 나온다, 그 말입니다. 뻔히 아는데 저 사람이 도둑질했다, 저 사람이 관련됐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걸 구분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그것도 결국은 한통속이다, 그 말이에요. 그만큼 혼탁하다. 우리나라가 적어도 민주주의로서 상당한 상위권에 올라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세상이 얼마나 혼탁한지, 아까 마치 고양이와 개가 동쳐는 것처럼 인권 파티,
사람이 피곤하다. 왜 피곤하냐? 마틴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도둑을 잡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도둑과 한통속이 되어버렸으니 그걸 바라보는 사람이 하나씩 고통스럽다, 그런 뜻입니다. 얼마나 세상을 정곡을 잘 찔렀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사자성어 표현은 문자 그대로 이전투구입니다. 진흙밭의 개싸움. 요즘 정치판을 좀 보세요. 본류를 다 잊어버리고 지류를 가지고 변두리를 가지고 흑백을 가리겠다 보니 어떤 후보자가 정말 대한민국을 5년간 이끌어갈 지도자인지에 대한 구분하기 어려운 문자 그대로 이전투구예요. 진흙밭에 개들이 엉클어서 싸우는 그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자성어에서 나타난 것처럼 지난 1년간은 정말 혼탁하고 경찰과 도둑이 구분이 안 되고 검찰과 도둑이 구분이 안 되고 또 엄연히 상식적으로도 저 일에 개입되는데 그것을 또 정부가 깔아뭉개기도 하고 판단을 유보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짐으로써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답답하고 이게 정의는 뭐며 상식은 뭐며 소위 정직은 뭔가 이렇게 혼탁한 세상을 살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자기 내부의 갈등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결과적으로 우리 주변이 엄청난 위협을 주고 있는 안보에 대해서 전혀 관심을 갖지 못할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죠. 쉽게 말하면 정신 차려야 사는데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역사적 진실을 좀 더 파고 들어가 보자. 그 중에 장진호 전투가 도대체 뭐냐 이걸 한번 여러분들과 같이 이해를 하기 위해서 이 주제를 선택했던 겁니다. 존경하는 애청자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우리 한반도는 근본적으로 일제 40여 년 가까운 세월을 식민지로 살았습니다. 1905년부터 45년까지죠. 그러나 2차 대전의 종결과 함께 한반도에 소련과 미군이 동시 주둔함으로 해서 분단이 확정됐어요. 물론 그 이전에 미소간에는 38선을 잠정적 분단을 규정한 거죠. 그것은 뭐 때문에 그러냐? 50년 한국전쟁 때문에 그랬어요. 그럼 한국전쟁은 누가 일으켰냐? 그건 명백해졌어요. 소련 외교문서에 나와서 이게. 스타린이가 박은영이 오고 같이 소련에 가서 김일성이가 박은영과 같이 소련과 스타린을 만났지 않습니까? 49년이죠. 4월 달에. 1차는 스타린이 노했습니다. 전쟁 안 된다고. 계속 매달렸죠. 두 번째 가니까 중국의 모태동이가 동의하면 가능하다. 거기서 계속 탱크를 지원받고 전투기 지원을 받습니다. 모태동이는 또 소련이 동의했다니까 자기가 국부군하고 장개석군하고 투쟁을 할 때 또는 정강산에서 정말 고행을 할 때 항일 혁명투사들이 그러니까 조선인 혁명군들이 결사적으로 모태동에게 전의를 살려가지고 결국 공산당 승리로 49년 10월에 정권이 생겼지 않습니까? 그 은혜를 갚는 뜻에서도 조선인으로 구성된 3개 사단 약 3만 명이 넘는 병력을 아주 게리라전에 능한 병력을 북한에 지원해 줬어요. 그러니까 벌써 6.25 남침을 하던 50년에는 북한에는 20만 병력이 완전히 전투화된 전투적 경험을 가진 사람들, 경력을 가진 사람들이 소위 한반도 남조선 해방이라는 명분으로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게 50년 6월 25일 새벽이죠. 그 분명히 남침이죠. 용어상 남침. 북이 남쪽으로 침략해 왔다 그런 얘기예요.
그때 당시 다 평화, 위장된 평화에 놀아가지고 미군까지도 다 고문단만 남겨놓고 철수해버렸잖아요. 또 에치슨 라인이라고 해가지고 일본을 방위선으로 쭉 한반도를 버리는 입장에 섰잖아요, 미국도. 결국은 6.25를 당했고, 다행히 트루만 정부가 유엔 안보리를 소집해가지고 유엔군 파송을 결정하고 메가더 사령관이 미군을 남쪽에 보내서 많은 희생을 치렀지만은 결국은 메가더의 50년 9월 15일 인천 상륙작전에 의해서 9월 29일 소위 수도 서울이 다시 우리 정부 손에 들어왔고 태극기가 중앙청에 휘날렸죠. 그해 10월 1일 미군은 더 이상 확전을 원치 않았지만 이승만 대통령의 명령에 의해서 38선을 돌파합니다. 그리고 메가더군도 지원을 해서 소위 3개 군단이죠. 우리 한국군이 서부전선으로, 미군이 중부전선, 동부전선을 돌파해서 올라와서 10월 20일 평양에 함락되고, 한만 국경에 해산진, 해령, 강계, 선전, 나진산봉 요 지역 몇 개에만 태극기가 휘날리지 않고 전쟁이 다 승리로 끝나서 크리스마스를 집에 가서 보낼 거라고 해서 얼마나 즐겼습니까? 거기 참전했던 군인들이. 근데 결국은 중공이 참전을 하죠. 그것을 그들은 항미인민지원군, 소위 미국과 대항해 싸우기 위해서 북한을 지원한다 그런 얘기죠. 의용군들. 그래서 지원군이라는 이름으로 약 30만 병력이 압록강 얼음을 건너와요. 마음 편하게 신발 벗고 누워있던 병사들은 중공의 개입이 되리라고는 생각도 못했지만 개입됐다 하더라도 제한적인 줄 알았어요. 근데 대규모의 인해 전술로 인해서 지금도 많은 젊은이들은 역사를, 진실을 몰라요. 지금도 우리가 북침을 했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또 역사에서 우리 한반도의 분단이 통일국가를 만들 수 있는 좋은 찬스를 놓쳐버렸어요. 그게 이름하여 바로 우리가 한만 국경까지 갔을 때 중국이 군사적 개입을 안 했으면 통일은 완전히 여태서 그 이상은 미국이 명령을 안 해서 압록강 철교도 절반밖에 안 끊었지 않습니까? 통탄을 했잖아요. 공군 조종사들이 경계를 넘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심지어 메가더는 나중에서 만주에 핵폭탄까지 투하할 계획을 트루만에게 건의했다 해임당하잖아요. 이게 역사의 진실이에요. 근데 지금 중국이 심상찮아요. 시진핑이 지난 전인대, 전체인민대의원대에서 대륙굴기, 중국의 거대한 새로운 국가를 만들겠다고 했어요. 비전이죠, 일종의. 그리고는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많은 추석단들이 2해를 임기로 해서 자리를 내놨어요. 근데 이 사람은 기간을 철폐해버렸어요. 우리 헌법 같은 당헌에. 그러고 나서는 결국은 내년부터 3기 시진핑 정권이 출발을 해요. 더군다나 지금 미국과 중국 사이에 지금 소위 무역전쟁, 심지어 기술전쟁, 화폐전쟁, 경우에 따라서 실전까지 갈 수 있어요. 전쟁이란 단순한 사건이 확대되면서 일어나죠. 여기에 애국심을 불어넣어가지고 중국 14억 인민을 똘똘 뭉치게 하려니까 오히려 미국에 대한 적대감정, 동시에 한반도까지 영향을 주는 엄청난 위험한 일을 저지르고 있어요. 근데 요즘 중국에서 장진호라고 하는 영화가 대히트를 쳤습니다. 거대한 돈을 투입해서 작품을 만들. 장진호 전투가 뭡니까? 1950년 11월 26일부터 12월 11일까지, 그러니까
거의 한 15일간, 2주간 진행된 전투예요. 미군 보병사단 해병대 제1개 사단이 약 14,000명 구성되어 있는데, 그 장진호에서 2주 전투하는 동안에 7,000명이 생명을 잃어버렸어요. 중공군의 개입을 과소평가하고 있다가 그 추운 겨울에 포위를 당해버린 거죠. 장진호, 개마공원 옆에 저수지예요. 고수. 과거에 거기서 포위를 당해버렸어요. 얼마나 영하 40도의 얼음에 눈이 많이 쌓였던지 아마 절반은 얼어서 죽었다고 그래요. 준비되지 않은 군인들이 가서 겨울을 만났고 그 전투에서 포위를 당해본 거예요. 중공군 3개 군단에게. 바꿔 말하면 이쪽 군대는 한 14,000명인데 중공군은 4배 정도. 중공군은 그 당시에 그 투입한 군대가 20군단, 27군단, 26군단이에요. 중공군 9병단이라고 합니다. 9병단. 그 약 40만 명의 병력이 달라들었어요. 지원군들이. 그러니까 결국은 포위망을 어떻게 뚫을 것인가. 그래서 알몬드 대장은 결국 죽을 바에 북쪽으로, 후퇴가 아니라 북쪽으로. 사실은 그 장진호를 거쳐서 함남, 흥남 철수를 계획하고 사실 후퇴하고 있던 상황이었어요. 더군다나 해병 1여단은 또는 사단은 소위 조지 워싱턴의 전통을 이어받은 군인입니다. 2차 대전에서 그렇게 많이 죽질 않았어요. 엄청난 살상을 둘러쓰고 결국은 그래도 그 장진호를 벗어나가지고 흥남 부두로 가는 길을 열어가지고 우리 북한에 있는 자유를 찾아 올라오는 분과 함께 10만 명이 넘는 소위 철수 병력과 국민을 후송시켰어요. 얼마나 기가 막힌 얘기입니까? 그 철수작전, 흥남 철수작전이죠. 그때 당시 흥남 감옥에 있던 문선명 목사님 등 여러 사람이 그 미군 폭격, 미군이 그 감옥을 옹호하고 사수하면서 북한 정권이 감옥에 있는 사람을 총살시킬 때 의지를 굳힌 사람들은 탈영해가지고 결국은 자유인이 되고 내려온 사실이 있습니다. 저는 사선을 넘어서라는 책을 한 권 본 일이 있어요. 그건 우리 소위 북한에 가서 첩보행위를 하던 김호일 씨인가요? 그분이 거기 가서 같은 감옥에 있다가 나오면서 기록한 글을 제가 본 일이 있습니다. 참으로 구체적인 얘기를 제가 할 시간은 없습니다만은 흥남철수의 성공적 기인은 결국 장진호 전투에서 그 많은 희생을 치렀고 미국인들의 자해정신, 정말 국제적인 관계에서 한민족에 대한 큰 은혜예요. 메리더스호라는 배가 군수물자를 싣고 운반하는 화물서인데 그 군수물자를 전부 흥남 부두에 버리고 약 5,000명 인력을 태울 수밖에 없는 배가 2만 명을 태웠다니까. 그리고 부산 부두에 내리니까 군수물자를 실은 배들이 쭉 정박을 해서 들어갈 길이 없어 거제도까지 갔어요. 2만 명을 태운 승객 중에 2만 18명이 나왔어요. 왜 2만 명밖에 안 타는데 18명이 불어났냐? 그 배 안에서 어린애를 낳았다 그러니까. 이런 기적 같은 일들도 있었어요. 이게 장진호 전투가 남긴 역사적 배경인데 중국은 그걸 특화해가지고 자기들이 미군 병사를 이렇게 죽였다. 장진호에서 승리했다. 그걸 지금 대대적으로 선전해서 그 영화가 미국까지 상영이 됐어요.
뭐 영화는 본 사람들이 엄청나게 제작을 규모 크게 했고 잘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잘 만들었대요. 유명한 감독부터 시작해서 탤런트들을 썼는가 보죠. 연예인들을. 그 영화를 중국에서 상영을 해가지고 물론 외국에 판 것까지 해서 한국 돈으로 1조 600억의 수익을 올렸대요. 또 2호를 제작한답니다. 그건 뭘 말하느냐? 마치 중국의 패권을 미국의 도전 앞에 승복하지 않겠다. 이렇게 강하게 나가면 미국과 중국이 부딪혀요. 부딪힐 때 가장 위험한 지역의 하나가 한반도예요. 남북이 팽팽히 맞서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심상치 않는 역사적 진실 앞에 지금 밖의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상당한 높은 관심을 국민이 가져야 됩니다. 나는 한반도의 정세를 마무리 지으려면 북한의 김정은 정권도 좀 만만치 않습니다. 금년이 김정은 정권 잡은 지 10년이 됐네요. 그는 출발할 때 자기 할아버지, 아버지가 못다 이룬 이밥에 고기 꼭 먹는 거 실현해 준다고 했어요. 그래서 5개년 계획을 2번째 완성, 3번째 지금 들어갔어요. 근데 고기 구운 거 사오고 식량이 얼마나 모자라면 금년에 퍼센트로 나와 있어요. 마이너스 4.8%라고. 나달 하나라도 주어서 노동자에게 돌려줘야 된다고 김정은이 강요하고, 얼마나 급하면 어제 그제 8차 당대 전원회의를 또 열었어요. 그건 다시 고난의 시기가 오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북한에 코로나도 겹치고 있지, 또 재해는 연속되지, 경제성장은 안 돼. 왜? 지원이 안 되니까. 지금 모든 제재가 가해져가지고 북한에 들어가는 물자 자체가 한계가 있잖아요. 지금 중국에 들어가는 석유도 제한을 받고 있어요. 노동자 송출 안 돼요. 그러니까 인민들이 쓰는 그 시장, 소위 말하면 장마당이죠. 장마당 경제가 북한의 그 생명을 이어가는데 그것만 해도 위축되어 있어요. 물건이 안 들어오니까 소위 가동이 잘 안 되고 국민이 가서 먹고 살 걸 구해올 수가 없다. 이런 위기가 자꾸 촉발되면 대단히 한반도가 불안합니다. 이때 정말 정치적 리더십 있는 사람이 나와서 위기를 극복할 외교를 해야 돼요. 우리가 늘 역사에서 공부하는 것은 외교가 국방보다 더 강하다고 그랬잖아요. 고려의 정말 충신 서희 장군, 서희는 물론 문인이기도 합니다만 관직도 갖고 또 장군의 칭호도 가졌어요. 그가 소성령이라고는 거란에 80만 대군을 침공해 들어오는 것을 말로서 격퇴했잖아요. 그때 거란은 중국의 송나라와 땅을 배분해서 이 동북 지역은 전부 거란 땅이, 그러니까 우리에게 위협을 요인이 충분히 있어요. 근데 그 정세를 정확하게 판단한 서인은 소선공 앞에 가서 딱 단도직입적으로 설명했어요. 지금 강을 건너서 송나라하고 우리가 외교를 하기 위해서 자기들을 거절한다 그랬지만은 사실은 너희들이 막았잖냐, 그 길을. 오히려 그 땅을 내주면 압록강을 중심으로 중국으로 들어가는 주변에 강동 육주죠. 그걸 너희들이 우리한테 양보하면 우린 너희들과 외교하겠다, 국교를 맺겠다. 그래서 절대로 송나라 편이 안 되겠다. 이렇게 서희의 간담서늘한 제안에 소송령은 감탄하면서 강동 육주를 내줬잖아요. 이런 위기를 극복한 외교적 전술은 그 외에도 많이 있어요. 그러지만은 서희하면 외교의 대변가 아닙니까? 우리 지금 외교가 없어요. 일본하고도 적대감정이 강화되고 한미 동맹도 쭈글거리고 중국과의 관계도 서투르고 러시아와 관계도 먼 산 보고 있고, 이게 나라가 고립되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럴 때 만일 국민적 정신이 확고해 가지고 새로운 정권을 창출해 놓지 않으면 대단히 위기가 오지 않냐. 여기서 내가 새로운 정권이라는 말은
꼭 어떤 정당의 지지를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판단에 의해서 국민이 선택하지만 정말 선택 잘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어 놔야만 된다, 미래가. 그런 점에서 오늘 여러분들 앞에 말씀드린 것은 역사적 진실이 뭐냐. 우리 젊은이들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미군 때문에 뭐 분단이 지속된다? 그건 어림도 없는 소리예요. 그건 최초의 소련의 분정 밑에 있었던 북한이 이미 한반도 혁명을 계획적으로 선택했고 그 길에서 천운이 안 맞아서 물러났을 뿐이에요. 다시 한번 젊은이들에게 호소합니다. 한반도의 분단은 소련의 고대 전략이고 미군을 6.25 전쟁에 끌어놓고 유럽을 확보한 스탈린이 지금 와서는 후회할는지 몰라도 그 외교문서에 나와 있어. 유엔에서 왜 안전보장 이사에서 거부권 행사를 안 했냐 이게. 비토를 안 했냐 이거야. 그것이 소련의 고도의 전략이 미군을 한반도 전선에 끌어놓고 유럽의 땅을 더 많이 확보하려고. 이런 진실을 알아야 돼요. 한반도의 전쟁은 북한이 철저하게 스탈린과 못했던 게 호소해가지고 끌어낸 전쟁이에요. 장진호 전투를 왜 중국이 저렇게 정말 영화해가지고 국민에게 애국심을 줍니까? 불의가 승리한 놈은 정의가 만들어져요. 마치 만리장성을 지금 평양의 저쪽 천리장성부터 연결해가지고 한반도 전체가 자기들 주변 국가로 만들어놨어요.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그래서 이 2021년을 보내면서 우린 좀 더 내치에만 치중하지 말고 외교에도 치중을 해서 나라의 안보의 기반을 튼튼히 잡는 것이 이 나라의 미래가 보장되고 우리 젊은이들이 나갈 꿈의 세계가 펼쳐지는 새로운 시대로 가는 길이다. 미래로 가는 길이다. 이것이 한반도 통일에 어쩌면 기회를 포착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겠습니다. 내년에는 좀 더 세부적으로 통일 어떻게 가능한가에 대한 얘기도 드리려고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